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TV 용터뷰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금토가 사전투표입니다. 전국 어디 계시든 내가 집이 제주도인데 지금 울릉도에 있어요. 울릉도에서 투표해도 됩니다. 또 저기 울릉도가 집인데 백령도에 있어요. 백령도에서 투표하셔도 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번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하셔도 됩니다. 꼭 투표 행사하시고요. 만약에 금토 투표할 그런 기회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바로 여러분 4월 15일 투표일 당일에, 그때는 또 전국 어디서든 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반드시 자신이 지정된 그런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투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반갑고 기쁜 소식부터 우선 전해드리자면은 우리 김용민 TV가 1억 뷰가 됐습니다. 1억 뷰. 네, 1억 명이 한 번씩만 봐도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1억 뷰가 됐습니다. 우리 유시민 이사장의 노무현 재단, 네, 거기도 아직 1억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딴지일보, 딴지 방송국은 2012년 저희보다 훨씬 일찍 시작을 해서인지 이미 1억을 넘었습니다만은, 네, 저렇게 초단기간에 이렇게 1억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은총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용터뷰 모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들을 모셨는데요. 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신 김홍걸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홍걸 후보님 모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장애인 교육 전문가로서 정말 빛나는 이력들로 넘쳐난 분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강경숙 후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바쁘신 일정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예, 정신없이 보내고 있죠. 네. 또 비례대표 후보지만 옛날에는 비례대표 후보는 전국구. 쉬엄쉬엄 해도 됐거든요. 네. 알아서 그냥 정당 2번 찍을 사람 네. 이쪽도 2번, 1번 찍을 사람 이쪽도 1번 이러니까 네. 간단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스스로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을 안 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돼서 이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라고 하지만은 예전엔 또 비례대표가 전국구였습니다. 전국구. 전국이 지역구인. 그래서 선거운동도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지역도 돌아다니고요. 네. 일단 많은 사람에게 소식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당을 또 새로 만들다 보니까 좀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의 핵심 당원인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유사 정당까지 생기니까 왜 쓸데없이 당을 두 개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느냐. 진짜? 우리는 하나에만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또 해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 만나야 하지만 또 공중전 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선거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해서 지정된 비례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인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유사 정당들이 생겨서 민주당 인기가 가장 높으니까 막 아무나 갖다 민주당 해서 지금 민주당이 3개예요. 더불어민주당 빼고도 3개. 열린민주당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미래민주당,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도 있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홍보하죠. 헷갈리니까 민주당 찾지 마시고 더불어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홍걸 의장님 나오셨고 우리 강경숙 후보님. 네. 정계 입문은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네, 굉장히 새로운 세계의 그 기분을 많이 만끽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주변에서 왜 교수인데 고상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교수 생활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진흙탕 바닥에 기어드느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요즘에 그 거리 유세도 다녀보면서 그 여러분들의 그 호응이랄까 지지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정치인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마음을 좀 갖게 돼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염원과 지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목소리를 담아서 이제 정말 정치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전달하면서 그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새로운 세계에 지금 저는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진입해 네.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강경숙 후보님, 우리 저 김홍걸 후보님이야 뭐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강경숙 후보님 굉장히 그 뉴페이스세요. 예.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키워오셨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예. 저는 교육 분야 제가 이제 여기 비례대표로 나오면서 네.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대표 선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 스스로 달았는데 이제 제가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 자문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1기 본회의 위원으로 오면서 전체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의제를 다루게 되었고 네. 사실 그거보다는 원래 제 분야는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육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특수교육 그러면 미팅하는 상대방들이 특공대 무슨 교육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특수부대처럼. 네, 그렇게 예. 인식이 없었을 때 제가 예. 86학번인데요. 예. 그때는 특수교육이라는 걸 정말 지금도 이렇게 더불어시민당을 모르는 것처럼 특수교육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었을 때에 이제 제가 고3 때 굉장히 삶이라는 게 뭘까 나름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특수교육을 하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이 거기에 있을까? 그러다가 특수교육을 나름 정말 소신지원해서 네. 특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폐라든지 지적장애라든지 시각청각장애 이런 장애들이 있는 학생들을 일반적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편성 외에도 특수적인 그 서비스라든지 디자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실천하는 학문입니다. 네, 그래요. 그 원광대학교 교수님 네, 하시다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정치 무대에 서게 되셨는데요. 그래요. 자, 강경수 후보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네. 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에 몸담게 되신 계기, 뭐 아까 고3 때 네. 진로를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네. 삶의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이제 사실 뭐 주변에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가족 중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차별을 받거나 뭔가 좀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런 부분에 마음이 좀 쏠렸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예.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적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좀 떨어져 지낸 시간이 한 3년 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공감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계기 이후로.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제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 제 일처럼 느껴지고 공감 능력이 좀 생겨서 특수교육을 하면 네, 가장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겠거니 그래서 정말 소신 있게 특수교육을 8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80년대. 그 당시에 네, 특수교육의 개념 자체가 네. 희박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때 서울에는 이대하고 당국대, 강남대밖에 없어서요. 네. 특수교육을 왜 하냐고. 예. 저도 사실 그 학교 중에 하나인 강남대를 나왔는데. 그래, 맞아,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특수교육은 무슨 뭐야 특수교육 처음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강남대가 또 사회복지 네. 분야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진일보한 학교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노인복지학과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예. 강남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네. 강서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네. 예. 특수학교가 네. 들어선다고 하면은 뭐 그냥 네. 일부 지역 주민들이 뭐 반발하고 뭐 집값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정치의 영역에서 한번 다뤄야 될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표를 더 받을까 덜 받을까 전전긍긍하던 당시 강서구 국회의원 네, 예. 맞습니다. 네. 사실상 그분이 네. 뭐 아무런 수습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네.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거 정치 영역에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정말 그 하나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 이웃에 좀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이웃, 특별히 이제 장애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인식의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값 떨어지지 않고요. 장애 그렇죠. 학생들하고 또 교육을 함께 일반 학생들이라고 받는 그 교실에서 장애 학생 때문에 일반 학생들 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증적인 데이터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네. 제가 연구 분야가 그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연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유인가를 좀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장애 예. 학생들을 함께 그 교육하는 그 지역에는 오히려 서로 좀 배려하고 한꺼번에 이제 여러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요 시기에 네. 여러 모양의 그 동료들을 그런 동기 학생들을 보면서 네. 여러 인정해야 되거나 다양성을 이제 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모습을 보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그런 유리한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더 좋은 측면들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네. 글쎄 말이에요. 김성태 의원이 네. 그렇게 주민들 안 좋은 쪽으로 선동하더니 네네. 결국 공천 탈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했다는 분이. 공천 탈락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예, 이제 박탈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예. 인과응보란 생각이 드네요. 인광복 그렇습니다. 그 문제야말로 정말 정치인이 나서서 어떻게든 갈등이 있으면 조율하고 또 그렇죠. 뭐 중재를 한다든지 해법을 도출해야 되는데 네. 그냥 자기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막 그 처신을 계속 요란하게 바꾸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로부터 마음을 많이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김홍걸 의장님, 우리 김홍걸 의장님은 외교 안보 문제, 특히 남북 예. 관계가 꼬일 때마다 항상 그 현인 같은 해법을 별 말씀. 제시해 주신 분인데요. 자, 우리 김홍걸 또 의장님은 또 굉장히 또 정치적 해석도 아주 달인이세요. 요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아니죠? 예, 김종인 미래통합당 그분이 실수하시니까 따라하시네. 저희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종인 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 오늘 또 나가서 더불어민주당을 과반 의석을 만들어 주시면은 뭐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예, 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사실 미래통합당 갔을 때 우리 김홍걸 의장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오늘 이 실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가신다고 할 때 네. 제가 그랬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가 예. 김종인 위원장의 실체를 모르는구나. 데려다 놓으면 골치 아플 거라는 거. 예. 네? 전혀 팀 플레이어가 아니고 단독으로 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할 것이다. 골치 아픈 존재가 될 것이다. 애물단지를 스스로 데려가는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결국 그렇게 돼 가네요. 근데 그 김용민 PD께서 그 성대모사 잘하시잖아요. 그분. 내가 성대모사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 죽어도 똑같지 않다고 봐요. 그분이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야당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여당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네. 맞아. 이게 뭐 정말, 그 그러니까- 통렬하게 꿰뚫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민주당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권을 차지하는 네. 그 상상을 막 머릿속에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림도 없게 어림도 없는 돼버렸죠. 거죠. 예. 예. 근데 지금도 그게 아쉬워서 음. 자꾸 민주당을 찾으시더라고요. 그 방명록에도 민자 썼다 지우고 민주통합당 자꾸 예. 지금 몇 번째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아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이 내 거가 됐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머릿속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 야당 이거 재미없는데 자꾸 이 생각을 하니까 또 지금이 몇 년도인지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네.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50년대 나오는 예, 공약이. 1956년에 썼던 구호를 예, 또 네. 쓰신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점점 그러니까 독선적이었던 것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좀 염려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민주당에서 그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를 할 때, 예. 그때 이제 심사는 문재인 대표를 몰아내고 본인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 네. 후보가 되려고 했다. 네. 이게 김홍걸 의장님의 분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노 청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친노 잘라도 네. 대신 넣을 자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네. 네. 자기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여기저기 왔다 네. 갔다 하는데 그 양반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예, 사람이 예.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 각 친하다고 했던 그 당시에 친하다고 했던 손혜원, 주진영 이런 분들조차도 네네. 그분이 너무 막 나가니까 아유 도저히 우린 못 따라가겠어요 해버렸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안 된다. 네, 당신하고는 우리가 친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은 이분은 남을 그러니까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는 막 훈계하고 호통치고 이런 건 하는데 네. 남을 설득은 못해요. 또 토론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 말이 틀렸다. 어디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덤비면 네. 슬슬 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자기 세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지금 이건 비화인데 네. 여기서 예. 하나 밝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문재인 그때 대표께서 대표. 예. 예, 이제 계실 때 들어갔고 입당을 했고 예. 근데 직후에 김종인 위원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양반이 예. 그 비상대책위원장 되자마자 문재인 대표한테 네. 당신 대표 물러나야지. 네. 공천권 나한테 줘야지. 그렇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 셀프 공천. 셀프 공천. 예. 본인을 2번으로 네, 안 한다고 그랬다가 예. 그때 지금 호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게 호남에서 국민의당 바람 때문에 좀 안 좋다가 네. 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터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니 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3번, 14번 이렇게 배수의 진도 치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러시지 이러니까는 아이 그거 뭐 선거 자금 필요해서 그랬지 그게 살신성이냐 뭐 어쩌고 아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된 거지 예. 왜 남을 또 비하하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선거 자금 때문에 네, 그렇게 그랬다고. 13번, 14번으로 갔다? 예. 그런 식으로 저기 의장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한 겁니까? 아니요 언론에 언론에. 그러니까는 이제 호남 분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려던 이 민주당 지지세가 거기서 결정타를 맞고 회복 불능이 돼버린 거죠 호남에서. 그래서 호남은 2석인가 밖에 못 얻었죠.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솔직히 지금 다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정청래 의원이 탈락하고 손혜원 의원 그렇죠. 마포을 개소식 예. 막판에 손혜원 의원이 후보가 됐잖아요. 네네. 개소식 가서 축사를 하는데 네. 제가 그때 막 소위 그때 최고위원으로 됐던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목리를 분이니까 말리느라고 뭐 집으로 찾아가고 네, 그랬죠. 언론에서는 즐거워가지고 석고대죄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지금 21세기에 석고대죄가 웬 말이냐 막 굉장히 격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쁘고 실망스러우시겠지만 당원 여러분들 절대 우리 당을 떠나지 마시고 이 머슴이 주인은 당원이고 국회의원 대표 이런 사람 다 머슴이다. 머슴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지 왜 주인이 집을 떠나느냐. 더 열심히 당에 참여해서 당을 바꿔달라. 그 얘기하고 뭐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 대표께 전 대표께 전 대표도 계시고 중진 의원들이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걸어 나와 버렸어요. 화가 나서. 그냥 분통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에 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 도저히 분위기가 안 되겠고 근데 또 문재인 그 전 대표께서는 내려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언론은 그 호남에서 반문재인 바람이 심상치 않다. 반문 정서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막으니까 아 당신 가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근데 김종인이 문재인 대표 내려가지 마라, 광주 내려가지 마라 이랬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그때 반문 정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있게 했었겠죠. 예. 반 김종인 정서가 더 강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예. 노인정에를 갔는데 네. 인사를 갔는데 네. 거기 5.18 유공자라고 하시는 할아버님께서 음. 김종인 이 사람 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안 둔다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네. 그리고 거기 후보자들이 네. 김종인 위원장 여기 제발 못 오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오면 표 떨어진다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 문재인 전 대표께 연락을 드렸죠. 예, 내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싸우다가 험악한 꼴을 보더라도 예, 내려오시는 게 그래야지 좋겠다. 예.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분이나 당이나 네. 끝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으로 오시라고 했고 그분이 광주에 내려오셔서 이제 같이 사실 저도 거기 그때 비난과 원망을 좀 들었지만 뭐 그게 옳은 길이라고 그때 생각했기 오셨을 때문에 때 뭐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어요, 문 대통령이. 예. 그래서 뭐 근데 저는 뭐 비난 받아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 그 유권자들께서 네. 머지않아 국민의당 세력의 실체를 알아보실 거고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1년도 안 돼서 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국민의당에 대한 근데 호남인들의 선택이 그 김종인 위원장에서 한마디만 더 네, 드리자면 그러시죠. 예. 제가 선거 직후에 문재인 전 대표와 하이도 갔다가 네. 봉하마을까지 쭉 이렇게 갔던 거 기억하시죠? 광주 5.18 미역 예, 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예, 예. 있어요. 예. 그 선거 후에. 네, 네. 근데 그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금서야 밝히지만 이제 주진우 기자하고 제가 같이 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그분을 설득했어요. 예. 그분은 너무 착하신 분이고 이제 마음이 여린 분이라 자기가 우선되지 않는 예, 분입니다. 예. 정말 몇 안 되는 그러니까 분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그래도 미련을 가지시고 그래요? 어떻게 잘 좀 아이고, 해봐야지 나 어떻게 원만하게 끌어봐야지 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주진우 기자가 큰일 납니다. 저 사람. 납니다. 예. 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저 사람은 민주당을 자기 걸로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도 예. 문 대통령은 예. 그저 김종인 씨의 진심을 믿었던 거예요. 예, 예. 아이고. 근데 그 후에 예. 만나시고 난 다음에 예.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험한 말을 막 했거든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포기를 하신 거죠. 네. 아유, 참 사람을 잘 보세요. 김홍걸 의장님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경숙 후보님. 네.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네. 어떤 법을 만들고 싶으신지 네.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사실 기대했던 질문은 여기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어떻게 이거부터 인연이 할까요? 되는 알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OEM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자 아니, 생산 방식에. 예. 지금 마침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거기 예.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는지 그것부터 네,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정말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뭐 촛불 전국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제가 마침 강화문에 갔을 때 김홍걸 후보님 만나 뵙고 그때 제 친구들이랑 같이 피켓 들고 찍은 사진도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네. 그걸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 무렵에 저희 전북의 안도현 교수님 시인이 이제 계셔서 전북에 이제 몇 명 교수님들끼리 같이 지지 선언하고 기자회견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싱크탱크 국민성장위원회에 들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일을 주로 해야 된다라든지 그 공약 사항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만들었는데 1000페이지가 넘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 때 그걸 다 꼼꼼하게 그분 공부하셨다는 보세요. 진짜 봐요, 공부를 진짜. 하셨어요. 예, 그래서 밤새도록 저희가 보세요. 그 열심히 노력했던 그 보람이 되게 있어서 열심히 함께 뛰었고 정말 굉장히 간절한 이 한국 현대사가 그 이제 질곡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이때 정말 기회가 아니면 이 민주정권이 정말 제대로 들어서지 않으면 더 이상 밀리면 우리나라 희망이 없겠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교수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제 그때 지식인들이 좀 같이 힘을 합쳐주고 나서주면 이제 여러 그 미래 세대들도 이제 그런 걸 좀 보면서 함께 끌어오겠거니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이 그래서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 익산이 최고였습니다. 아. 저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저희 전북의 여러 교수님들하고도 교류도 하고 이제 계속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제에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기회를 줄 줄 몰랐어요. 무슨 연줄이 있거나 뭐가 좀 뭐 쩐이 받쳐주거나 보통 이래야 비례대표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상상을 하실 텐데 네. 저는 정말 굉장히 벅차고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정치민주화가 이만큼 되어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제 정말 어떤 직능의 대표라든지 열심히 그 분야를 일구고 살아왔던 정말 일꾼들을 얼마만큼 이 민주당에서 찾고 있었는지 네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굉장히 대우하면서 그 공정한 절차에 거쳐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그렇죠. 저희가 다만 그냥 직능 대표가 아니라 또 이렇게 나름의 선거의 절차를 저희는 또 거쳤더랬습니다. 굉장히 그 국민공천심사단에게 많이 저희를 어필할 기회가 있었고 네. 또 이제 권리당원들도 저희를 또 이렇게 응원하시면서 그 표를 모아서 2차에 걸쳐지고 또 중앙위원회에서 또 저희를 순번을 매기면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 정치가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되게 벅찬 감동도 느꼈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 줄 때 이런 거를 담아서 정치를 하는 거구나라는 그 정치인으로서야 가져야 되는 그 느낌이랄까 맛이랄까 네. 그런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를 간다면 제가 이제 교육 분야인데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수월성 교육도 있고 뭐 형평성이라든지 교육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메꿔야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균형 있게 그 네. 교육 정책을 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네. 단지 공공성이나 형평성만이 아니라 수월성도 담보를 해놔야만 또 우리나라 무슨 성이요? 수월성. 수월성. 예, 예.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 그 ICM 그걸 IBCM인가요? 잠깐 헷갈리는데 그 미사일을 만드는 거가 ICBM 죄송합니다. 옆에 네. 전문가가 계시네요. ICBM 그 미사일을 만든 것도 사실 스물화생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 학문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학을 좀 경시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그 공대라든지 물론 그런 응용 학문이나 실천 학문만이 아니라 기초적인 탄탄한 학문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제 제가 사실 관심 가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장애 학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뭐 사각지대 소외된 학생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좀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력 차별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여러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그 어떤 교육 안전망을 좀 더 구축하는 것 외에도 네. 학력 차별 금지법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소요가 되고요. 네. 또 이제 학생들도 입직 연령도 너무 높아요, 나이가. 외국에만 가봐도 20대 초반부터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대학에 이제 몸담으면서도 직업을 구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아서 학력차별금지법을 요즘에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유, 예. 그런데 참.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 이제 오늘 와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제 비례대표 제도란 게 네. 원래 예. 이제 유명한 사람, 잘 알려진 사람을 뽑으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 중에 뭐 유명 인사가 낄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네.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어떤 분야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사람 네네. 이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비례대표 제도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알아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정하고 네. 그냥 정당 민주당 지지면 민주당을 정당에서도 찍고 한나라당 지지면 뭐 한나라당 정당에서도 찍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유권자들은 잘 모르지만 네. 뭐 내가 믿는 당이니까 알아서 골랐겠지, 믿을 만한 사람 골랐겠지 하고 찍어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연동형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다 보니까 네. 뭐 아유 이게 명단 중에 뭐 아는 사람이 없네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네네. 근데 원래 취지가 그런 거다. 유명인을 뽑는 게 아니다 네.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뽑은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온 분들 보면은 네. 예, 제가 1번부터 10번. 예예. 네. 그 중에서 보면은 이 여성 인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인숙 원장님, 또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이 헌신적으로 오랜 세월 다루어온 윤미향 대표님,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보자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온 후보들 11번의 최혜영 후보님은 네. 이제 장애인이고 여성이에요. 네. 또 16번의 전용기 후보는 20대 청년. 예를 들어서 뭐 9번의 이 정정숙 후보님은 험지인 대구 경북에서 오랜 세월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원과 또 당 지도부가 좀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선출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약자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몫을 이제 유명 인사를 내세워서 뺏어간다? 이건 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분들이 뭐 전투력이 떨어진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 집권 여당은 야당과는 다른 거예요. 싸움꾼은 필요 없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네. 그걸로 국회에 가서 승부를 보고 그걸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착실하게 도움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후보가 네.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 뭐 말씀 나온 김에 그 열린민주당을 이제 언급하셨는데 뭐 열린민주당을 직접 검열하신 건 아니지만 예. 뭐 거기 이제 후보군들을 네. 두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열린민주당의 그 상승세가 좀 주춤한 듯한 느낌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김홍걸 후보님은 이제 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이제 말하자면은 두 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네.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은 저한테 왜 두 당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느냐, 다 우리 지지자인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분열해서 나가서 당 차린 사람들은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그쪽에서 걸어온 거예요. 제가 먼저 싸움하자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탈당하는 것만 해도 네. 해당 행위고,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만 해도 해당 행위인데 당까지 만들어서 이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것은 더 심각한 해당 행위다 하는 것이 저와 이해찬 대표님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러니까 걸핏하면 공천에서 탈락했다, 뭐 당에 불만이 있다 해가지고 탈당해서 당 만들고, 뭐 유권자들한테는 아예 우리 당선되면 저희 돌아갈 텐데 뭘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구태 정치고 정치 문화를 선진화시키는데 방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열린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제 민생당 사람들이 아 우리 당선되면 민주당 돌아갈 건데 뭐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것은 비난하시면서 김동철 뭐 예. 이런 분들, 예. 김경진 이분들이 하는 것은 왜 괜찮으냐 이거죠. 또 금태섭 의원이 이제 소신 투표했다고 해서 네. 당론을 어겼다 해서 비난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또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금태섭 의원은 그러니까 경선 탈락했을 때 승복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깨끗이 받아들이겠다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당론을 어긴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면 당의
정상적인 공천 시스템에서 탈락한 후에 탈당해서 당을 만든 것은 더 큰 잘못인데 왜 그것은 괜찮은가? 그것을 한번 반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열린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지금 의견 주신 분들 중에는 그 열린민주당이 이 말하자면은 국민들에게 그 이제 의사를 물어가지고 결국 투표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들이고 순번이 매겨졌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이제 탈락된 분들도 이제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당에서 민주당에서 그 결국 공관위를 통해서 탈락된 분들은 그 공관위가 탈락시킨 것이고 이쪽에서는 또 그 국민들 일반이 참여해서 말하자면은 후보로 오르고 또 순번이 매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또 정당성을 갖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끼리는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성이 없다. 공관위가 어떤 엄청난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서 그분들을 잘라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속아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다 드렸지만 비례대표 제도에서 설명드렸지만 선거란 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표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앞으로 여야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생각하고 찍어야지 그냥 인기 투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저기 있네 어느 당으로 가든 어디에 있든 다 찍어줘야지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같은 편인데 윈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시는데 선거에는 윈윈이란 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에는. 그러니까 한쪽이 한 의석 가져가면 우린 하나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린민주당으로 간 분들 중에 잘 알던 분도 있고 정말 언론이 너무 심하게 하네. 저럴 수가 있나.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한 일은 정치도 이상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께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우리 쪽에 민주당 출신 후보들 뭐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람 내가 꼭 도와줘야 될 빚을 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4년 전에 했던 것처럼 4년 전에 아버님을 모셨던 원로들을 비판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통성을 부여받은 후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저만 당선 안정권에 들면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 20번까지 될 수 있다? 그럼 한 명 더 하기 위해서 정말 4월 14일 12시가 될 때까지 12시까지 선거운동 기간 15일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뭐 지적하신 것 중에는 그 열린민주당이 그 이런 민생당인가요? 그 당이 하도 이름을 많이 바꿔가지고 그분들하고 다른 점은 그분들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굉장히 비토했던 사람들인 반면에 열린민주당은 그런 분들은 없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얘기도 이제 있어요.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 말로만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면 모든 게 면죄부가 내려지는 건 아니고요. 지적을 하자면 그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수호, 조국 전 장관 수호 이러는데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과거에 그분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뭐 안철수 씨를 지지하고 또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했던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들과 또 그 당의 뭐 대표, 사무총장,
선거대책위원장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번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슨 죄인 취급하고 내쫓아라 이 뜻이 아니고 네네네. 정치인이란 게 말을 바꿨으면 전혀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보여줬던 것과 다른 정치 행보를 보인다면 네. 180도 바꾼다면 예. 뭔가 유권자들께 아유 내가 이래서 태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네. 하고 해명은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런 말 바꾸기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네. 이 정치 혐오가 높아지고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저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런 점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네. 상대가 누구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홍걸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은 대략 더불어시민당에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온전히 와야 된다. 예,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예전에 예. 4년 전에 예를 들자면 4년 전에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네. 뽑은 후보 중에 예. 이재정 의원 있죠. 그렇죠. 지금 안양에 출마.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재정이 누군지. 네네네. 저도 주진우 기자가 소개해서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 꽤 젊어 보이는데 네. 국회의원 할 만한 이 감이 되나? 이랬는데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재정 후원회장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유명하지 않다고 예. 지금 잘 모른다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또 이제 톡 쏘는 맛이 있어 좋다, 공격력 있어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그런 걸로 유명했던 분이 있죠. 진중권 씨라고.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정말 호남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실 때 네. 내가 김대중 총재를 사수하겠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김대중 총재를 꼭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금배지 달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군요. 또 이제 말년에는 또 네. 박근혜 비서실장.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박근혜 비서실장. 아, 이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예. 네. 김병준 교수도 보십시오. 맞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정책실장 있고 네. 교육부총리까지 했었고. 예, 짧게 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요직을 거쳤는데 노무현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이명박 쪽에 줄댄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저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예, 드리면 그러시죠. 예. 정말 굉장히 이신전심 같은 마음인데요. 네. 저희는 소위 셀럽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알려져 있는 사람도 없진 않죠. 여기 셀럽이 근데 예. 정말 일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각계 분야에서 정말 잘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알맹이들이 있어 보이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일 하나는 제대로 하겠다. 아직은 유명하지 않으나 네. 좀 곧 빛이 날 만한 이렇게 원석이 되게 잠재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21대 총선은 막말의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냈는데요. 사실 정치라는 게 그 공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세게 말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가고 싶어요. 제대로 각계 분야가 일하고 또 저희가 원팀으로 각 분야가 또 이렇게 협업하고 융합하고 이렇게 통섭하면 굉장히 또 좋은 더 많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 굉장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높게 사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하자면 네네네. 그쪽에 이제 방향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열린민주당에서 우려가 되는 게 네. 이제 정몽주 전 의원이 거기 위원장이죠. 네네. 지금 한 달도 더 됐죠. 네. 이제 라디오에 나가서 당을 어떻게 만드냐. 이미 때가 늦었다. 나는 그냥 정계 은퇴하려고 생각 중이다. 이러더니 30분 만에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창당 기자회견 할 테니까 오라고. 근데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독자 노선 얘기도 하다가 지난주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겠다. 근데 당대당 통합이란 것은 대가를 받아야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더니 또 엊그제는 인터뷰에서 아니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그분의 진심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이 탈당해서 당을 만든 사람들, 탈당해서 무소속 나간 사람들과 다시 재결합은 없다. 이번에 그 잘못된 정치 문화 확실하게 고치겠다. 그래서 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아예 집권 세력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만들면은 뭐 누구와 연대하니 합당하니 이런 얘기 나올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 과반은 이제 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 저기 더불어시민당에 두 분 빼고. 예. 그러니까 저는 예. 뭐 이해찬 대표께서는 당연히 그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또 8월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나올 텐데 그때도 저는 누가 그때 가서 무슨 소리를 하던 이 원칙을 확실히 지키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의장님 외교통일 또 네. 한반도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 현인에 가까운 분인데 아유, 맞습니다. 예. 지금 남북 관계 문제는 뭐 이번 총선에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조용한 것도 참 네. 의외고요. 그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또 국회의 그런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된다면 무슨 입법 활동하고 싶으신지. 그 다수당이 되는 것을 제가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네. 이제 지난번에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가지고 남북 관계 문제도 네. 제대로 법안을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뭐 4.27, 9.19 네.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좀 동의를 하자 하는 네. 부분도 안 됐고 예. 지금 전에도 뭐 이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텐데 남북 협력이 다시 시작될 시대가 곧 올 텐데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통일부는 정말 다른 부처에 비하면 너무도 예산도 적고 이 허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너무 탄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국가의 핵심 과제로 다룰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요.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비무장지대에 이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길 거라고 저는 그래요? 믿고 있어요. 그 시설에는 뭐가 들어가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예. 이제 북쪽에서는 좀 외화벌이를 하고 싶어 하니까 뭐 관광 같은 용도로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하고 북쪽 음식을 팔고 남쪽 사람들이 가서 또 이용하고 그런 말하자면 것을 북측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측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일단 시급한 거는 의료 협력, 의료 보건 분야 협력을 빨리 해야겠다.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북한의 의료 보건 수준이 너무 낮고 의료 기기나 약품이 모자라서 정말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저 북한에 코로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네. 거기는 일단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동을 못하는 사회 아닙니까? 참 예. 이게 참 그게 좋은 경쟁력이네요. 쪽으로 작용할 줄은 몰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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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예 이 외부와의 원래 교류가 많지 않은 차단된 폐쇄적인 사회지만 더 확실히 차단을 해버렸거든요. 평소보다. 네. 아예 중국에서 넘어올 수 없게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올 수도 없고 네. 내보내지도 않아요. 나가는 것도 안 돼. 야. 사우스 코리아, 예. 노스 코리아의 코로나에 강하네요. 코리아는 코로나가.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환자가 생겼다 해도 이 사람이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진단 키트가 있어야 제대로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요청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 동포나 중국 쪽을 통해서 조금 들어가긴 한 것 같은데 아마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북쪽이 정말 여러 가지로 국민 건강 문제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또 생각하시는지 뭐 쪽집게. 중국에서 좀 많이 듣고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중국 쪽과는 북한이 계속 교류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다 막혀 있는데 중국하고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럼요. 숨통이 막혀버리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빨리 남북 교류가 되면 또 코로나가 넘어갈 때 있어서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오히려 예. 유엔 제재를 좀 이럴 때. 풀어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그러네요. 있겠다. 보니까 지금 이런 때 인도적 지원인데 이것까지 막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한 또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진양 네, 개성공단 이사장님께서 네, 지원재단 이사장 마스크를 예. 거기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경제적으로 우리도 상당히 좋은 이점을 맛보는 게 우리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게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경숙 후보님 국회 들어가신다면 어떤 입법을 하고 싶으신지 이제 진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렇게 저는 제 분야가 하여튼 특수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안전망에서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네.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요즘에 여러분께서 엠번방 사태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또 이상으로 정신적으로나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좀 벗어나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여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 혼자 또 해결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 혹은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도전적 행동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소위 사각지대 아이들이죠. 네. 사각지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원이 제대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 많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그리고, 학력 네. 차별을 네, 네, 그것도 없애는 더불어서. 법을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이 사각지대 혹은 뭐 정말 약자 소수자 입장에 서신 분들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눈이 우리 국회는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엉뚱한 분들이 과대표돼 가지고 뭐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든지 네. 언론 출신이 너무 많다든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솔직히 있는데 예. 장애인들에게 또 이렇게 직업을 주거나 고용하게 하면 국가 경쟁력도 사실 많이 살아나는 부분이 그럼요,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지금까지 이제 특수교육 분야 네, 혹은 뭐 네. 이런 장애인 네. 복지 분야에서 네. 전문성을 발휘하신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 선배 국회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현장성이 있는 분은 많지 현장성 않습니다. 있는 저는 사람은 사실은 없고? 특수교육을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특수교사였습니다. 예, 처음에. 예. 그러다가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연구사인데 이제 장학사죠 일종의 교육부에서 행정과 정책을 담당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정책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서 논문으로 써서 대학을 갈 수 있었죠. 대학의 교수로 일하면서 또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찾으면 아마 네이버에 나올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연구상 굉장히 셀럽이네. 많이 보니까. 자랑을 조금 깨알 자랑을 하면 예, 예, 연구상을 받고 또 세계 인명사전에도 여러 번 나고 그래서요. 예. 열심히 연구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그 과거의 삶의 궤적을 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측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열심히 살았던 모양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또 정말 국민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고요. 네. 장애인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여러 사각지대 학생들에 대한 혹은 부모님들 또 교사들도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지금 많이 탈진되어 계세요. 많은 교권이 교사들은. 무너졌다면 그 어떤 네. 사례가 있습니까? 교사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하려다가 보니 학생들을 또 옛날에는 저희가 회초리도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지금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다루는 차원에 있어서 교사들은 성심성의껏 했는데 그것이 이제 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또 무슨 인권 침해니 또 이렇게 보는 경우가 그렇게 볼 있어서 수가 있어요. 교사들이 소신 있게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교사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은 부분 명퇴를 한다는 얘기들도 있는 아유, 것은 그래요. 그만큼 지쳐 계세요. 예. 사실은 교사들은 또 이게 정치 중립 의무 때문에 정치 예. 활동을 할 수가 없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네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담아내야 됩니다. 이제 이 정치에 몸담으신 이상 네, 그분들을 네. 또 대변해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하실 일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과 지지층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또 인사의 말씀 또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표 달라 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후보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지금 아까 김원걸 의장님께서 그 과반수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저희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여러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일당을 꼭 사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15번을 받았는데 25번으로 밀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현 선거법의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민주당에서는 대폭 앞에 10석을 시민단체하고 그런 군소정당에게 줬거든요. 정말 명분을 살리고자 굉장히 노력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뒤로 밀린 피해 아닌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러나 그러네. 지금은 조금도 서운한 것이 없어요. 예. 어떤 측면에서는 앞에 10분들도 되게 훌륭한 분을 모셔왔고요. 근데 누구라도 하여튼 한 석이라도 좀 더 들어가서 좀 안정적으로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다 저같이 10번 이후로 11번 이후로 밀린 모든 후보들은 다 저 같은 마음으로 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한 표라도 왜 될수 없다고 모으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예. 5번을 꼭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저처럼 일하고 싶고 제대로 한번 일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후보들을 예. 국회에 등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5번 우리- 기억해 주십시오. 예, 강경수 후보님은 비례대표 25번이시고 25번입니다. 예, 25번까지 당선되려면 몇 퍼센트 정도 득표율이 나옵니까? 50, 한 1, 2% 돼야 될 거예요. 아유, 절반 이상. 예, 알겠습니다. 뭐 답은 간단하네요. 저기 정말 우리 국회에서 쓸모없는 당에게 한 표도 안 주고 다 네. 이렇게 밀어주면은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 50%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홍걸 의장님. 예,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더불어시민당의 이제 뒷번호를 받은 청년 후보 2명이서 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렇게 당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 정치 미래가 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시민당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모아 주시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남은 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정권 재창출로 가도록 힘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꿈,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완성, 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분 강경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5번이시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4번이신 김홍걸 의장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두 분 감사하고요. 4월에 활짝 웃으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